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개교 동기의 문명 차원에서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특히 소태산 대종사께서 미래 세계에 대한 전망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대종경 전망품에 나오는데 이 전망품과 바로 개교 동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개교 동기에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그러한 관점에 따라서 미래를 전망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알고리즘의 세계가 될 겁니다. 또는 데이터의 세계가 됩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정보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보는 무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보다 더 훨씬 이제 무형의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예로 들으면 이제 은행은 유형적인 이렇게 바깥에 보면 은행이라고 이렇게 은행은 없어질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냐? 그러면 은행의 기능만 남죠. 이게 데이터만 이렇게 저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신용이 얼마나 있고 뭐 기타 등등 그 사람이 뭐 어느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쭉 돼서 그 신용도가 평가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무섭죠. 네, 저의 삶이 완전히 그냥 공개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그 삶의 어떤 유격 같은 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노출돼 버리는 거라 한편은 두려운 세계가 또 미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무인 점포, 지금 같은 점포에 보면은 물건을 파시는 분이 있는데 전부 다 그런 것이 데이터에 의해서 정보 처리가 다 처리되어 버린다는 거죠. 무인 점포 또는 우리가 요즘 늘 나오고 되는 무인 자동차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도시가 지금 보면은 그 컴퓨터와 PC, 옛날에 처음에 PC끼리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제 PC와 PC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듯이 모든 도시가 다 그 데이터의 연결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가는데 자동차 사고가 거의 안 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정보로 입력이 돼서 안전거리가 계속 유지되고 아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상적으로는 그런 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를 스마트 시티 이렇게 말을 하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인공지능이 의사 역할도 하고 뭐 변호사 역할도 하고 모든 법률적 처리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의학적 처리까지도 다 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질 문명의 발달이 과연 인류에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이러한 논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모든 이러한 물질 문명, 대표적으로 AI 같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기계적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 고대 시대의 노예같이 이렇게 활용이 돼서 우리의 허드렛 일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일꾼, 우리를 도와주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암기할 것도 없고 우리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암기를 많이 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하니까 거의 앞으로는 암기할 이유가 없죠. 물어보면 그 대답이 되니까 그걸 판단하고 선택할 그러한 그것만 남는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걸 좀 더 이렇게 염려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선택마저도 인공지능이나 이러한 시스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인간이 하도 안 움직여 갖고요. 우리가 뚱뚱해져요. 뚱뚱해지고 안 걸어 갖고 다리가 짧아져요. 몸은 뚱뚱해지고 머리 이렇게 가지고 쇼파 같은 것을 딱 타고 우리가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안 걸어 다니고
생각 않고 그냥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닌다는 그런 만화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이게 과연 재앙이냐, 우리에게 축복이냐, 이런 문제가 늘 우리에게 대두되게 있죠. 미래 사회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 대해서 지혜로운 대처는 없냐 이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데 몇 가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그 데이터가 또는 알고리즘이 아주 이 확률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거대한 데이터 시스템이 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회는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호르몬이나 이 전기 자극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향후 미래 사회에서는 우리가 우울증 같은 경우도 웬만한 약을 이렇게 먹으면 좋아지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뭐 이렇게 전기 신호, 행복을 주는 이 그 헬멧을 딱 쓰면은 거기서 나오는 뇌파의 작용이나 많은 장치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이 만들어진다고도 주장을 하고요. 건강이나 수명마저도 거의 장기 이식이라든지 또는 그 인공 장치들에 의해서 기계와 생화학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상당히 무한대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장밋빛 그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사회,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광대무량한 낙원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말씀은 정신의 가치가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물질의 가치만으로는 그 행복, 낙원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전기신호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호르몬에 의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것이 의학적 처리로서는 유효하나 이것이 그냥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그 중독과 중독성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중독되면 그것이 결국은 더 강도가 올라가야 되고 또 강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단 것을 조금만 먹어도 인류가 엄청나게 행복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웬만한 당도가 아니면 우리가 그 당분에 의한 행복이 훨씬 적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정신의 주도권,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미래를 전망한 내용을 한번 소태산 대종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원기 9년 익산총부를 건설해서 익산총부에 건물이 세워지시기 전에 경성을 가십니다. 지금의 서울이죠. 서울 경성을 올라가시는데 이때 산업혁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증기기관차를 칙칙폭폭 타시고 한강을 건너가십니다. 이때 과연 소태산 대종사는 한강을 건너시면서나 그 산업혁명의 물질문명의 상징인 이 증기기관차를 타고 한강을 건너가셔서 그 물질문명의 총화가 꽃피고 있었던 경성에서 무엇을 보셨을까 이겁니다. 저희들이 그 알고 있는 소태산의 대종사의 법문이 나옵니다. 전망품 법문에 이러한 감각감상이 나옵니다. 그 감각감상은 어떤 감각감상이냐? 서울 경성에서 느꼈던 감각감상을 제자들에게 쭉 당신의 감각감상을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게 앞으로 우리 조선이 정신의 지도국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 조선이 어변성룡이 된다는데 이 어변성룡에 바탕이 뭐가 깔려 있냐면 물질문명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은요, 물질문명이 아주 발달된 사회가 될 거라는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다. 그때 당대의 얘기로 하는 겁니다. 그때 당대로 굉장히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막 생길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공원 같은 그 말씀도 하시고요. 조산. 그러니까 산이 없는 데는
동산을 산같이 만들어서 즐길 것이다. 그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산을 할 것이다. 직업 속에서, 혼인 속에서, 타가소, 양로원, 간식당, 세탁소 등등 이 화려하고 편리한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 당대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 당대에 봤을 때 이런 건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한 혁신적인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것이 북촌인데요. 북촌에 보면 지금도 근대 계량 한옥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아마 그런 계량 한옥에서 사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아마 추정하건대 이공주, 박창기 모자가 살았던 개동에 있었던 집도 아마 그러한 그 근대 계량 한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견문을 하시고 익산 총부에 처음에는 우리 그 전통적 한옥으로 지었던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금강원, 영춘원. 처음에 영춘원 짓고 그 다음에 금강원을 지으신데 그 양 건물에 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주거를 하십니다. 금강원은 실질적으로 아마 소태산 대종사의 최초의 개인 독립 건물이었을 겁니다. 그 건물 처음에는 전통 한옥식으로 짓는데 나중에는 앞에 마루 올라가는 부분에 이 현관형 형태로 유리창을 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은 많은 부분 유리창을 달게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위생적이라는 것을 그 건축물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근대적 건축물을 어느 정도 수용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총부에 가보면은, 익산 총부에 가보면 구정원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이 처음에는 앞에 현관이 없었어요. 근데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그 현관의 그 근대적 양식인 현관이라는 문명을 도입해 옵니다. 그 물질 문명을 도입해 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보면 소태산의 그 물질 문명에 대한 그 도입의 그 적극성들을 굉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예화는 너무 소소한 것 같지만 그 당대에는 소소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만일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상상하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막 어떤 물질 문명의 편리성이나 확대되는 그런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그 소태산의 그 물질 문명 수용 정신에서 벗어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태산 대종사 제자들에 의해서 나중에 그 소태산 대종사가 머물었던 그 영춘원 종법실이죠. 지금 그 영춘원 뒤에 목욕탕과 그 화장실이 딸린 별도의 건물도 세웁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질 문명의 수용의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지금 소태산 대종사가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해봅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해라.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해 주신 그 원론적인 표어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길을 통해서 바로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병행되는 그러한 광대무량한 낙원을 그 시대에 따라서 실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물질의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라.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병행해라. 이 말씀이 바로 소태산의 비전이고 우리가 가야 될 이 시대의 정망품의 세상이고 길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물질 문명은요 계속 변화합니다. 마치 어떤 이렇게 우리가 병영군이 생기면은 병영군이 계속 이렇게 새롭게 막 발생하듯이 물질 문명이 새롭게 계속 변신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신 문명이 마치 항체가 만들어지듯이 거기에 따른 정신 문명을 우리가 또 계속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교우 동기는 정말 미래의 전망품을 우리가 읽어내는, 미래를 전망하는 그 어떠한 좌표고 그 길을 밝혀주는 든든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개교우 동기를 이 시대에 읽고 또 읽어서 이 시대에 다시 읽기를 계속 해야 되는 우리의 작업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개교 동기를 그 문명의 차원에서, 미래 문명의 차원에서 미래의 전망품으로 다시 읽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